사회문화 844쪽을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선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거기에 무슨 거부를 표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대요. 일단 이거부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시장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다. 만약에 연필을 생산하는 업체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업체 생산하는 연필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돼. 이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시장이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 소비자, 생산자 전부 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가상이니까 말이 안 돼도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상품의 질,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도 없어요. 그냥 생산을 한다 안 한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광고는 나중에 독점 경쟁 시장 뒤에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할게요.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의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표시만 해봐.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 드디어 핵심 말 나왔죠? 균형 상태에 교란 요인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장기로 조정을 해서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완전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균형 상태를 이룬 시장이라고 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균형 상태를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요. 이탈이죠? 이탈이지, 이탈. 빠져나가는 기업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필 생산이 10개 업체가 있다면 이 10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11개 생겼으면 다시 10개로 가고 7개로 줄었으면 3개가 늘고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도 없고 이탈하는 기업도 없는 그런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잠깐만 오른쪽에 145쪽에 니은을 보세요.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는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이어야 한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봐봐. 만약에 지금 연필 시장이 10개 업체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A라는 업체가 플러스 100억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이득이 있죠? 이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억이라는 업체가 그래? 나도 돈을 좀 벌어볼까? 여기에 진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알파라는 업체도 그래? 그럼 나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또는 A 업체가 만약에 100억의 손실을 봤다. 얘네도 50억의 손실을 봤다. 얘네도 50억의 손실을 봤다.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나가겠죠? 그게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진입과 이탈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시장, 어떤 물건을 만드는 시장에 업체가 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각 기업의 이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겠지만 각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니네가 또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윤 없는 기업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라고 하는 건 물건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무슨 연구 개발비, 아니면 땅값,
등등등 원료값도 포함이고 이런 데 들어간 거는 다 회수가 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 주고요. 인건비 제하고 이자 제하고 개발비 제하고 지대 제하고 원료비 제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놓고선 10원 한 장 남지 않은 상태를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런 기업 없잖아요. 없죠. 어차피 이건 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완전 경쟁 시장은 이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 그게 핵심이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극대화된 이윤이 만약에 플러스 100억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 기업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래? 저기 돈을 벌 수 있네. 들어가야지. 그래서 10개 기업이면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으로 충분하고 100만 개 생산이면 딱 적당한데 어떤 기업이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럼 막 들어오겠지. 그래서 업체가 20개가 되고 생산품이 150만 개가 된다. 얼마큼 손해봐요? 50만 개는 쓸데없는 걸로 남는 겁니다. 재고잖아, 재고. 그럼 가뜩이나 자원도 별로 없는데 비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고 써먹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겠지? 100개, 100만 개. 아니면 줄어요. 8개, 생산품은 80만 개. 20만 개 부족하잖아. 그럼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생기겠지? 그런 걸 방지하는 거, 그걸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목적은 이걸 따지는 게 가장 편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필요한 거 맞죠?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고요. 단기 조정은 생산량을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장기 조정은 그게 좀 긴 시간을 둬서 조정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단기 조정에 관한 거.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게 단기 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144쪽에 두 번째 단락부터 할 건데 표 그릴 테니까요. 그 사이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단락을 다시 읽어봐. 빨리 읽어보세요.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얘기 좀 할 거예요. 표 그릴 때까지 읽어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오늘 144쪽에 네 번째 단락까지 하면 성공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 그렸다. 왜? 맞잖아. 다 그렸는데? 야, 니네 이거 안 그려봐서 모르지. 이거 잘못 그리면 되게 이상해져요. 아, 니네 처음에 수업할 때 그 반에서 몇 번 다시 그리고 막 그랬어. 보세요. 최소로 설명할 거지만 워낙 어렵더라고. 자,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을 따지면 여기가 생산량 혹은 수요량, 그 다음에 이쪽에 가격.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사요, 조금 사요? 조금 사겠죠. 가격이 싸면 많이 사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라 그래요. 그 다음 가격이 비싸면 생산을 많이 하겠지.
돈이 안 되면 조금만 생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량이 혹은 수요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본적인 경제 법칙이잖아요. 자,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탁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그림 1을 거기다 그렸는데 하나를 빼먹었잖아요. 일부러. P가 뭐죠? P? 가격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미니의 그림 1에 있는 P는 가격은요, 변동이 돼요, 변동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지문이 니네가 헷갈리는 겁니다. 가격은요, 변동이 돼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P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P1. 또는 가격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P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니네 그림에 보면 이 P1이나 P2가 안 될 거라고 보이지만 니네 첫 단락의 두 번째 줄에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결정된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가격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필이 얘를 1,000원이라고 할게요. 한 자루에 1,000원. 그럼 대략 이거는 300원쯤 하겠죠? 얘는 한 1,500원쯤 하겠지? 가격 변동은 있어요. 있는데 단지 그게 수평선일 뿐입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잔뜩 올라가 내려오면 잔뜩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네, 뭔데요? 가격이 높아지면은 많이 안 사는 거잖아요. 어? 가격이 높아지면 많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왜 공급은 많이 해요? 자기네 많이 팔아먹으려고. 많이 안 사는데 공급을 많이. 아, 이게 다르잖아. 수요 곡선일 때 수요량이고 공급일 땐 생산량인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안 사는데 왜 생산을 많이 해요? 야, 너 같으면 하나 팔면 10,000원 벌면 봐봐.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일 때 수요 생각하지 말고 한 개에 10,000원일 때 그럼 5개 생산하고 끝낼 거야? 100개 생산할 거야? 사는 거 신경 안 쓰면 100개요? 아, 난 100만 개쯤 할 것 같은데 1,000만 개 할 수도 있고 안 그래? 근데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면 조정되는 거겠지. 단순 공급일 뿐이에요. 곡선일 뿐이야. 추정치지, 추정치. 저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생산 수요량이 만난다는 이 얘기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다음. 자, 이거에서 핵심은요. 가격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곡선이 니네 책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림 1에 빨간색 곡선이 평균 아니 한계 비용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한계 비용이 뭐 같아요? 말뜻만 이해를 해봐.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난 더 이상은 낼 수 없어. 그게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잖아요. 여기 일부러 여기 했는데 이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는 생산량을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생산을 하는데 대충 한 1,250원쯤 할 거 아니냐? 생산량이 이만큼이 될 때는 1,250원까지만 나는 지출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더 내면 어떻게 돼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은 절대 위로는 뭔가 올라가지 않아요. 더 이상은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선이야. 파란색은 책에 뭐라고 나왔죠? 평균 비용 곡선 돼 있잖아.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잘 봐.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 하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은 못 내는 거야. 얘는 적어도 이만큼은 나와요. 그 얘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비용이 그러니까 가격이 1,500원으로 결정이 됐잖아. 1,500원이에요. 1,500원이면 나는 어디까지 생산을 하죠?
여기까지는 생산을 할 거야. Q2만큼. 더 생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실입니다, 손실. 왜냐? 만약에 Q2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이만큼 손해야. 절대 안 돼요. 대신 Q2만큼 생산을 했을 때 거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요거 있죠? 이 선이 여기잖아, 여기잖아. 이만큼이 들어간 비용. 여기까지는 가격이야. 그럼 이 선은 뭐예요? 이 선은 여기까지는 붙었다고 치는 거야. 딱 붙어요. 이 빨간색은 뭐예요? 내가 더 쓸 수 있는 비용 혹은 가격이잖아. 이만큼 빨간색이 뭐예요? 또는 나의 이윤. 빨간색만큼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1,500원에 팔아요. 내가 연필을 1,500원에 팔아. 근데 평균 비용 곡선 대충 갔더니 한 900원쯤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900원 들여서 물건을 생산을 해서 1,500원에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은 얼마예요? 6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여기 Q2를 100개라고 할게요. 그럼 총 나의 이득은 얼마예요? 쭉 보내서 이만큼을 곱한 가격, 그 이 네모, 이게 나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6만 원이겠죠? 원래대로 갑시다. 가운데 거 P 볼게요. P는 어떻게 돼요? 요 선이잖아? 요 선이에요. 요 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랑 흰색이 만난 지점이 생산량이 되는 건데 여기도 요게 들어간 비용이 되고요. 요만큼이 내 이득이에요. 그럼 아까 이게 1,000원이라고 우리 가정을 했잖아. 쭉 갑시다. 쭉 가면 한 600원쯤 되겠네요. 그럼 400원만큼 이득을 보는 거지. 여기를 한 85라고 친다면 곱하기 400원. 그럼 34,000원 이득 보내.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중요한 건 저 P는 왔다 갔다 가능해. 그럼 또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봐봐. 만약에 가격이 P1에서 형성이 되면 요 지점이잖아요. 가격이 얼마요? 300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총 들어간 비용은 600원. 좀 이상한데? 이거 비례 신경 쓰지 마. 총 들어간 비용은 600원. 요 선이잖아. 근데 내가 판매한 건 300원이에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얼마 손해죠? 개당 300원. 그래서 요 네모에 속하는 건 나의 순손실이에요. 그럼 니네가 CEO라고 생각을 해봐. 합리적으로. 손실이 나면 물건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자, 그게 단기 조정이에요. 가격이 어느 순간 밑으로 가면 나는 생산을 안 해요. 그게 단기 조정입니다.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이 표의 핵심은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나는 절대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표예요.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적당한 양의 생산량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뭐예요? 단기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읽다가 몇 개 또 얘기해 줄게.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완전 경쟁 이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수준 결정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니네 헷갈리는 거야. 가격은 결정되는 거고요. 변동은 가능한 거야.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선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요. 원래 요거잖아. 원래 요거야. 근데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빨간 내부로 두는 건데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는요.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이잖아. 근데 가격이 결정이 됐잖아. 수요가 어떻든 간에 가격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면 원래는 1,000원이면 수요가 늘어야 돼. 늘어야 되지만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냥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서 이렇게 수평선화 되는 거라고. 이게 곧 수요고요. 이게 곧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 선이 수요이기도 하고 가격이기도 한 거야. 수평선이 된다.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 더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어쨌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대치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 흰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만나는 지점의 생산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라서 또 하나의 평균 비용 곡선인데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평균적인 생산 비용을 말한다. CQ 길이가 한 달에 반영되는 가격을 뜻하고 BQ의 길이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CQ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BQ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내 이득이고 생산량이 가로축이니까 곱하는 게 내 총 수익이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아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할 때 생산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데 좀 이상하죠? 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하는 게 맞아요? 만들 때마다 손실 나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게 맞죠? 근데 지금 니네 책이 뭐라고 돼 있지? 생산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왜 나왔냐면 오른쪽에 그거 줄 좀 칩시다. 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에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거 줄 좀 칠까요? 현실에서는요. 매몰 비용이 존재해.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을 할까 말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봐봐. 예를 들면 극단적인데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연필 하나 만들려고 연필을 생산하려고 20억짜리 기계를 샀다고 쳐봐. 한 자루를 만들어요. 인건비 다 빼고 갑시다. 한 자루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기계가 20억이야. 하나만 생산했어. 얼마짜리예요? 500원이요? 20억 아니야?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죠? 20억. 두 자루 만들면 하나당 10억. 세 개는 니네 계산 힘드니까. 네 개 만들면 하나당 5억. 이게 평균 비용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에요? 많이 만들수록 이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요. 분명히 요만큼 생산하면 망해. 손실이야. 근데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생산을 해야 어떻게 해요? 덜 손해봐요. 현실적에서는, 진짜에서는. 근데 이거는 가상이니까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생산을 중단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요 파란 선의 가장 최저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이 선이 되면 이 선보다 미치면 생산을 하지 않아요. 여기보다 위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산 중단 가격이에요. 생산 중단 가격의 의미는 난 더 이상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만들 거야. 그런 개념이 생산 중단 가격이에요. 이 가격보다 높을 때 한해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단락이고요. 자, 다음 단락까지 딱 되겠네.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공급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싶으냐? 공급 곡선을 만들어내보자.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오른쪽에 일반적인 경제상상에서는 요 우상향하는 걸 공급 곡선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그림, 이 그래프에서는 도대체 뭘 공급 곡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잘 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격이 요 지점까지는 생산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생산량이 X축이잖아.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선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생산이 제로. 그 다음에 가격이 여기 형성이 되면
생산이 어떻게 돼요? 가격과 무슨 색? 빨간색. 그 다음 가격이 형성되면 얼마큼 생산해요? 이만큼. 가격이 여기 올라가면 생산은 이만큼. 그래서 쭉 이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에요. 얘랑 다르지? 얘는 그냥 쭉 이으면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보면 이해될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은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경제학 책에서는 이게 이상하니까 이 둘을 이어주기도 해. 근데 어떤 책에서는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요. 요게 공급 곡선이에요. 수직으로 올라가서 생산 중단 가격에서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책에 있는 얘기는 그 얘기야. 되게 복잡해. 보세요.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생산 중단일 것이므로 공급량은 제로가 된다. 즉, 이 구간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는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 얘기야.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는다. 그 다음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게 되면 가격과 한계 비용 교차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이게 말이 복잡한데 봐요. 가격, 흰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 가격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 가격과 빨간색 만나는 지점. 요걸 이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책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가격을 나타낸 수평선의 한계 비용 곡선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말이 어렵죠? 그냥 요거야. 요 수평선이 빨간색과 만나는 지점이란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요 얘기예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봐봐. 설명해 줄게요. 이쪽으로 갑시다. 지금 한계 비용 곡선이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의 일부가 한계 비용, 그러니까 개별 기업 곡선의 공급 곡선 붙일까? 요거의 일부와 겹치죠? 이게 그 얘기야. 말은 어려운데 그냥 요 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뒤에 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보자. X축의 원점에서 생산량 Q까지의 수평축의 선분의 말 어렵죠? 그냥 따라와. 봐. X축이 요거잖아요. X축의 원점에서 여기요. 생산량 Q까지 그냥 아무데나 잡아요. Q까지 여기로 합시다. 수평축의 선분의 값은 요거 아니야? 수평축이면 요거 아니야? 요거? 이게 뭐예요?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과 일치하는 거야. 고쳐줍시다. 생산량이에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 중단 가격이에요. 생산 중단 가격보다 가격이 낮으면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Y축과 일치한다. 그냥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선택지에서는요. 요게 2번이에요. 그리고 요게 1번이에요. 3번. 생산 중단 가격보다 가격이 높으면 한계 비용 곡선은 그 기업 곡선이 된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죠? 이게 선택지 3번이에요. 그래서 답이 맞아. 답이 3번이야. 4번. 공급 곡선은 가격이 높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질수록 요거는 요쪽 거나 요쪽 거나 어떤 거 봐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뭐예요? 올라가죠? 우상향이야. 틀렸죠?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무엇과 교차하는 점이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뭐죠? 흰색이랑 뭐랑 만나면? 빨간색. 한계 비용 곡선. 4번은 여기나 뭐 어디나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문제 3번은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해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실제 경제학 개론 같은 책에서는 완전 경쟁시장의 개별 기업 곡선, 공급 곡선 나오긴 해요. 근데 니네한테는 이 그림을 주지 않고 맞춰보라고 하는 게 바로 문제 3번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니네가 이 그래프를 내가 주고서 풀어봐라 그러면 훨씬 덜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헷갈리는 게
아니 왜 여기는 수직이고 얘는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헷갈릴 거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45쪽의 두 번째 줄이 장기 조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단기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림 1 같은 경우 가격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산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만할 거야. 우리는 거기 장사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가고 나가고 생긴단 말이야.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의 이윤이나 음의 이윤이에요. 음의 이윤은 보통 경제에선 손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음의 이윤은 마이너스 이윤이라서 손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단기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요. 이게 별다른 교란 요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저기가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진입하는 거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대요. 그런데 만약에요.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바꾸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또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보세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각 기업들이 모두 다 극대화된 이윤을 가져야 돼요. 이 조건이 형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야.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자기네가 극대화된 이윤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니네 기억이 날까? 극대화된 이윤은 어느 지점에서 형성이 돼요? 생산량 그 다음에 이쪽은 가격 혹은 비용 이렇게 하고요. 저번에 했던 게 요거잖아. 빨간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요. 극대화된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점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윤이 생겨요. 가격까지 해줄게. 가격이나 아니면 이게 한계 수익 곡선이잖아. 가격이랑 똑같아요. 극대화된 이윤이라고 하는 건 이 흰색이랑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에서 뭘 결정해야 돼요? 생산량을 결정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야.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왜 그래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내가 생산을 이만큼만 하겠다. 문제가 뭘까요? 생산이 이만큼이면 나는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이득이 생길 텐데 내가 요만큼 생산을 더 하게 되면 이만큼 이득을 볼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득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야. 만약에 내가 생산을 이만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죠? 이때 생산할 때 쭉 올라가 보면 어이구 이 망하겠는데? 망하겠는데요? 이 지점에서 생산비는 요만큼이잖아요. 생산비가 이만큼이야. 하나 들어갈 때 이만큼 생산비가 더 들어가. 근데 가격은 얼마요? 여기요. 이만큼 뭐예요? 손실. 그래서 극대화된 이윤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느냐? 극대화된 이윤을 갖기 위해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뭘 해요? 생산량을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지금 읽은 부분이죠. 다시 보세요. 14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게 존재하면 장기 균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한계 비용 곡선과 가격 혹은 한계 수익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고 그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된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조건은 계속 이어볼게요.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래, 진입과 이탈이 계속 일어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이어야 돼요. 각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느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그게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내가 생산량을 어디에 결정해야 되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야? 흰색이 가격 혹은 수입 곡선이죠. 한계 수입 곡선이잖아요. 나는 생산량을 어디서 결정해야 돼요? 대략 내가 생산을 이만큼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손실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과 이 선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생산량을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이득인가 손해인가? 아니 뭘 몰라. 이득이지. 왜 이득이죠?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고 가격은 여기잖아. 이만큼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이 안쪽은 이득이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144쪽에 그 기억나나? 가격선이 어떤 거랑 만났을 때 생산 중단 가격이라 그래요? 최저점이죠? 이 지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득이 얼마예요? 빵입니다. 요게 이득이에요. 이게 다 이득선이야. 이득선인데 이윤이겠지? 근데 내가 이 지점의 생산량을 만들게 되면 제로가 돼요. 뭐가? 이윤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평균 비용 곡선이 곧 뭐하고 똑같은 지점이어야 돼요? 가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조건 두 개 나왔지? 자, 이제 이거 합치면 돼요. 합치면 어떻게 합치면 돼요? 어느 쪽에 합칠까? 왼쪽에 합칠까? 오른쪽에 합칠까? 똑같긴 한데 왼쪽으로 갈까? 이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 지점의 생산량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그래프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이렇게 만나면 돼요. 그럼 이 지점이 바로 최적화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저 지점 생산량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은 다 극대화된 이윤이 생길 거고, 근데 그 극대화된 이윤이 다 제로야.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장기 균형 상태에 들어갈 거고, 완전 경쟁 시장이면서도 장기 균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상태가 될 거라고. 이게 145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까지 한꺼번에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봐봐. 니네가 좀 눈치가 빠르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보세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격이 확 내려갔어. 근데 완전 경쟁 시장 내에서 장기 균형이 들어가야 해. 뭐가? 아니 가격은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지만 뭔가가 조절돼야 돼요. 뭔가가. 평균 비용이 조절이 돼서 여기서 만나야 돼요. 아니면 가격이 오르면 와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 기업으로 보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같이 뭘 해야 돼요? 얘도 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추론까지는 가능하죠. 자, 145쪽에 쭉 읽어볼게요. 그림 오른쪽을 보세요. 그림 2를 참고할 때 근데 니네 지금 니네 책에 있는 거는 그림 2를 참고하는 거고 내가 니네 설명한 거는 쪼갰잖아요. 근데 쪼개는 게 더 맞긴 맞는 거야. 하나 조건, 하나 조건. 그러니까 니네 책의 145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요. 최종 상태의 곡선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돼. 이게 아까 그 얘기야. 가격과 빨간 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되는 게 극대화된 이윤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 다음으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는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이어야 한다. 이는 각 기업이 가격은 평균 비용 관계를 만족하는 생각을 선택하고 이사하는 것을 뜻한다. 자, 그런데 이윤이 0인데도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완전 경쟁시장 장기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쵸? 상식적으로 보면 이윤이 제로면 손해 아니에요? 버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상식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라고 해서 정말로 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 다 계산하고 기회비용 다 계산하고 그러고 남는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밑에 있죠? 사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인건비, 땅값, 기계값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벌어야 한다.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 이윤이라고 불리는데 이윤이 제로, 0이라는 말은요.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 정상에 합한 금액만큼은 수입을 올렸다. 그러니까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거를 넘어서는 추가 이윤은 없는 걸 이야기한다. 잠깐만 어디를 보냐면요. 148쪽에 5번 봐요.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148쪽에 답이 몇 번일 수밖에 없어요? 2번일 수밖에 없죠. 니은의 의미. 정상 이윤을 얻었고 더 이상은 없다. 그게 제로지. 네가 이야기한 1번은 자원 수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잖아.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이야. 그래서 2번이에요. 문제 5번에서 2번. 다시 돌아옵시다.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익이 없는 게 아니야. 있긴 있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더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딱 적당한 만큼만. 들인 비용, 기회비용은 다 회수할 만큼은 수익을 거둔 거.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 공급량 같아야 한다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시장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일반적 균형의 조건이다. 그림 2에 따르면 시장 형성된 구경가 P가 최저점 G와 높이가 같을 때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이랑 지금 노란색 바꿨지만 이 가격선이랑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생산량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내가 늘리게 되면요. 깨져요. 줄여도 깨져요. 대신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호흡이 맞아야 돼요. 모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A기업은 연필을 10개, B기업은 100개, C기업은 50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자기 거는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10개를 더 했다. 그럼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익을 더 얻으려고 10개를 더 만들었다. 그럼 깨지겠죠? 얘네가 10개를 더 만들면 얘네가 10개를 줄이나?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느냐면 문제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문제 4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현상, 상품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경쟁 시장입니다. 어쨌든 경쟁 시장이에요. 독특한 재료를 쓰거나 겉모양의 디자인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 상품과 다르게 만들 수 있대요. 같은 비누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냄새를 좋게, 어떤 거는 피부를 좋게, 어디는 디자인을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었죠. 그러면 각각 자기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이 생기게 되지. 아, 우리는 향이 좋은 거, 우리는 피부에 좋은 거, 우리는 디자인이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독점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독자적인 시장을 그 안에서, 비누 시장 안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이거 잘 봐봐. 앞에 있는 그래프 쓰면요. 흰색 선이 가격 선이기도 하고요. 또 무슨 선이지? 지금 칠판에는 안 썼지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일반적인 경제에서의 수요 곡선은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잖아.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 선이 수평선 나타나잖아요. 수평선의 모양으로 수요 곡선이 나타났잖아.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각 기업이, 각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슬슬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 꼬이는 거야.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깨지는 거고요.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을 얻으면 다른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겠죠. 저기는 돈 버는 건가 봐. 우리도 한번 향을 넣어볼까? 디자인 특이하게 해볼까?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아닌 광고나 선전 등을 통해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야. 가격 말고요. 이 같은 상품 차별화는 결과적으로는요, 소비자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기호에 부합한 상품이 생산되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충동 구매 가능하고요. 과대광고 가능하죠. 과대포장 가능하죠. 그게 지속되다 보면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에 145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시장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점 경쟁 시장으로 가면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고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손실이다 라고 하는 거야. 계속 읽어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최대 효율성을 추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떨어지면 도태될 거고요. 비효율적인 요인을 그대로 두는 기업도 없겠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때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탐구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 4번 마저 풀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은 달라요. 그치? 완전 경쟁 시장은 수평선이고 독점 경쟁 시장은 우하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달라요. 2번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독점 경쟁 시장은 차별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에요. 3번 둘 다 진입장벽이 없다. 그쵸? 이거는 본문도 계속 얘기했고 보기에도 이야기했고 4번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어쨌든 둘 다 뭐예요? 어쨌든 둘 다 경쟁 시장이에요. 경쟁한다는 얘기는 2개 이상이라는 얘기 아닌가? 맞죠? 4번 맞고요. 5번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차별화 등의 비가격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기에 써 있었지? 5번은 맞는 얘기예요. 답은 2번. 자, 문제 2번 풀게요. 문제 2번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주류 업체들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한다. A라는 컴퓨터 주류 업체의 하루당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대요. 판매 가격은 한 대당 35만 원. 매몰 비용은 없고요. 평균 비용 이윤을 고려해서 생산에 대해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보세요. 생산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총 비용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이게 기본 값인 거야. 그 다음에 한 대를 만들었더니 추가해서 얼마가 들어가죠? 9만 원 더 들어갔죠? 자, 이 9만 원이 뭐예요? 이게 한 대를 만들 때의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개념이 그래. 뭔가를 하나 더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고요. 그러면 한 대를 만들었으니까 평균 비용은 얼마예요? 59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팔린다고 가정하면 한 대당 얼마라고?
35만 원. 그러니까 59만 원이 들었고 35만 원 회수가 됐고 그래서 이윤이 얼마? 마이너스 24. 두 대를 만들었더니 추가해서 15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은 74가 되는데 두 대를 만들었더니 평균 비용은 얼마요? 37로 좀 내려가요. 두 대를 팔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총 이윤은 마이너스 4만 원. 세 대를 만들었더니 총 비용은 19만 원 추가가 됩니다. 이상한 기업이에요. 세 대를 만들었으니까 평균 비용은 31만 원. 근데 한 대당 가격 얼마요? 35만 원. 그러니까 대당 얼마 이득 봐요? 대당 4만 원 이득 보죠? 몇 대 팔았다고? 몇 대 팔아요? 몇 대 팔아요? 몇 대요? 정확히 얘기해봐. 얼마 오르지 말고. 몇 대 팔아요? 세 대 팔았겠지. 몇 대 만들었는데? 몇 대 만들었는데? 세 대. 그러니까 몇 대 팔아? 세 대. 이거 얼마야? 12만 원. 네 대를 만들었더니 총 비용은 128만 원이야. 네 대를 만들 때 추가로 든 비용은 35만 원이에요. 평균 비용은 4대니까 나누면 되죠. 128을 4대에서 나누면 되지. 32만 원. 그래서 이유는 대당 얼마 남아요? 3만 원. 몇 대요? 4대요. 12. 다섯 대는 쭉 보니까 평균 비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섯 대를 만들어서 팔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몇 대를 만들어야 돼요? 몇 대를 만드는 게 최적이에요? 세 대 혹은 네 대. 다섯 대는 누구냐? 누가 다섯 대라고 한 것 같은데? 다섯 대를 만들어서 팔면 얘네 이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데? 다섯 대 누구냐? 저쪽에 누구 얘기했는데 다섯 대라고? 야, 누가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했어. 이윤이 극대화가 필요해. 여기서? 어디서? 어디가 필요해? 무슨 소리예요? 조건에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장기 균형을 이루기로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없잖아. A 업체는 하루에 3대나 4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A가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얼마요? 볼 거 없이 12만 원이에요. 3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총 비용은 어떻게 올라가요? 총 비용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유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되죠? 야, 이게 어떻게 반비례냐? 답은 3번이에요. 4번 A가 4대째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한계 비용은 4대째입니다. 3대째를 생산했을 때 거기에 얼마를 더해야 4대째가 되느냐? 35예요. 가격이 한 대당 가격과 같죠? 5번 자,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31만 원 높을 때 생산활동 해야 한다. 이 31만 원이 뭐예요? 이 31만 원이 뭐죠? 선택지 5번에서 이야기해서 31만 원이?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31만 원 높을 때 생산활동 해야 한다. 이 선택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31만 원이 뭐예요? 이게 생산 중단 비용이야. 가격.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 위로 올라가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지. 헷갈리지 마요. 니네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되게 뭔가 텅 빈 소리가 들리는데 멍 때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호락호락 하면 안 돼. 뭐야, 어디 갔어? 4개 놔야지 그냥. 얘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146쪽에) 2번에 있는 걸 니네 144쪽에 그림 1처럼 그래프 곡선으로 만들어 본 것 뿐이에요. 35 수평선이 가격 곡선입니다. 35, 35, 35, 35, 35. 넌 왜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너 자리 왜 이렇게 날아다녀? 옷도 똑바로 안 입고. 자요, 안 가져간다. 왜 그러는 거야? 35만 원 수평선이 가격 곡선이에요. 언제나 3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9만 원, 15만 원, 19만 원 써 있는 게 이게 뭐죠? 우상향하는 이 곡선이 뭐지? 9, 15, 19, 35, 47, 59?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59, 37, 31, 32, 35, 39 이게 바로 뭐죠? 이게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그 장기 균형할 때 두 번째 조건 얘기할 때요.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이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도요. 그 안에가 이익이야. 그런데 여기가 3대고 여기가 4대고 여기가 5대니까 얘네는 2.5대는 생산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3대 혹은 4대가 이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5만 원 지점에서 평균 비용이 만나잖아. 근데 이게 만난다고 해서 이 지점에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다 만나야 돼요. 다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장은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일 뿐이지 이윤을 얻고 뭐 이런 형태일 뿐이지 뭔가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굳이 만약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보이는 그래프로 바뀌어야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평균 비용 곡선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문화 8 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내용이에요.